네, 미국 대선을 향한 대장정의 서막이 열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공화당 첫 경선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시작으로 10개월간 대선 레이스가 이어집니다. 표심 향방을 엿볼 수 있는 첫 일정이라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영하 30도의 한파 속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소를 찾을지 투표율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공화당의 첫 경선 내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립니다. 일단 네. 미국 경선 방식이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네. 먼저 이 경선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 공화민주 양당이 이 대선 후보를 이 뽑는 방식이 먼저 당 차원에서 뽑는 방식이 이제 프라이머리하고 네. 코커스 두 가지 방식인데요. 프라이머리는 각 주마다 규정에서 차이는 있지만은 이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를 할 일반인도, 수가 있는 제도고요. 일종의 예비 선거죠. 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당원한테만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요. 예, 예. 그것도 그냥 가서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당원들이 참석을 해서 각 지지 후보들에 대한 이 지지자들의 연설을 듣고요. 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금 좀 귀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로열티, 충성심이 상당히 있어야 여기 적극적으로 참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마 우리나라 규정에 빗대서 얘기하면 진성당원 투표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경선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가 대선 풍향계로 인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른바 얘기하면 이제 사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지금 획득되는 표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첫 경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의미가 있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한 70% 이상 그동안 통계들을 보면 각 당에서 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한 후보가 이제 이 해당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뽑는 수가 적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오와 코커스의 대표성 자체를 지금 이 박탈을 했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일정이 이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결국에는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데 예.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반 승리를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네, 이른바 얘기하면 트럼프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서는 첫 번부터 이제 과반을 넘는 승리를 내심 바라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경쟁자라고 할 수가 있는 니키 헤일리 네. 전 유엔 대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디센티스 지금 플로리다주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선을 이어가기 위한 동력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과반은 저지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뭐 말씀을 해주신 이제 2위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 부분도 관건인데 일단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경선 개막 직전에 사퇴를 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상당히 비판적인 공화당 저격수다, 인물이었단 뭐. 예.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견이라든가 이런 면들이 이제 이 니키 헤일리 후보하고 상당히 이 비슷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 유권자가 이제 지지자가 겹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를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들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예. 두 가지 문제가 이 후보 사퇴 이유 자체가 3% 정도 지지율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걸 흡수한다 그래도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조금 미지수이긴 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사퇴하면서 혼잣말로 어차피 질 거야. 그래봐야 니키 헤일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또 방송으로 나가면서 또 무리를 빚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사퇴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를 넘기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넘길까 안 넘길까가 아마 그게 지금은 확언하긴 힘들죠.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각 당별 지지율을 얘기하면 50%를 넘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지금 기상 문제도 니켈리의 있잖아요. 상승세도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 어차피 대세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꼭 뭐 이렇게 이 혹한에 나가서 더구나 코커스가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요. 네. 그런 시간이 걸리는 일정까지를 감수해야 되나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표율에 따라서는 또 과반은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죠. 말씀해주신 날씨도요. 예, 날씨가 너무 추우면
정말 이제 열성 지지층만 이제 투표장에 그렇죠. 가기 네. 때문에 이건 역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또 관측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코커스 자체가 더더구나 열성 당원들의 그 모임이기 때문에 네. 뭐 우편 어느 투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결국 예. 어느 시각에서 사람 심리를 보느냐예요. 음. 열성 당원이지만 뭐 이번에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꼭 나는 안 간다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다른 쪽에서는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꼭 가야 되겠다 그런 당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는 23일에 뉴햄프셔에서 프라이머리가 열리고 이제 각 주별로 차례로 경선이 진행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는 언제쯤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3월 5일에 이 개최되는 이게 한 15개 주에 그 경선표가 걸려 있어요. 네. 이른바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3월 5일의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아마 대부분 윤곽은 드러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여기서 윤곽이 드러난다고 해서 곧바로 승리를 선언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 최종적으로 각 당의 전국 대회에서 이 당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 예. 공식적인 일정은 미 공화당이 7월 15일에서 18일까지 위스콘신주의 미러키에서 이제 지금 전국 대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네. 민주당은 그보다는 한 달 정도가 늦어요. 8월 19일에서 22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를 공식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 대선 첫 경선이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가 이제 오는 23일에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서 투표 용지에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바이든 어떻게 대통령 되는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성의 문제들이 네. 상대적으로 적은 표들이기 때문에 실제 경선을 사우스캐롤라이나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고 이제 요청을 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두 번째 뉴햄프셔 그러니까 공화당으로 볼 땐 두 번째고 민주당으로 볼 땐 첫 번째 경우에 뉴햄프셔에 제때 후보자 등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 이름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투표자들이 직접 이름을 써 넣어야 돼요. 그렇게 써 넣을 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 이름 아마 그때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날씨가 춥고 이렇게 되면 직접 이렇게 써 넣는 수고를 감수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아마 그렇다라고 해서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표를 얻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민주당도 지금 사실은 바이든 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른 후보들의 수준이 고만고만하다는 평가들이 지배적이고 그 후보들 가지고는 더더욱 공화당 후보들을 이기가 힘들 거라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대세는 거예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매우 똑똑하고 터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자신의 외교 성과다 이렇게 좀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이 나왔던 거는 얼마 전이죠. 폴리티크에서 이제 지금 미국의 시사 인터넷 주간지 폴리티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의 말을 빌려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을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동결, 그다음에 북한 핵 활동을 동결하는 선에서 북한과 타협하려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때 얘기를 했던 게 곧바로 자기 SNS를 통해서 그거 가짜 뉴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분명한 거는 지금도 나와 김정은은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대선 유세에도 확인했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문제를 이렇게 키웠다라는 뉘앙스가 더 강해요. 왜냐하면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 김정은이랑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북한이 아마 최대의 핵무기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핵전쟁 안 나고 아무 일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최대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 과장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어쨌든 자기는 그만큼 이 김정은을 제대로 다뤘고 바이든 현 대통령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면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봐야죠. 예,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이제 북한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이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네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전의 미사일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그 북한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두 가지의 방향성을 그대로 동시에 결합하는 거죠. 네. 하나는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전 방향 자체가 우리가 사전 탐지가 어렵도록 다시 말해서 그 연료 충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연료 위주로 네. 개발을 해왔고 두 번째는 이제 미사일의 그 최종 진입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요격이 힘들어집니다. 회피를 예, 하기가 그렇기 더 쉬운 때문에 이제 거죠. 극초음속을 개발을 했다라는 건데 음. 다시 말해서 극초음속에다가 회피율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요격하기가 어려워지고 더더구나 사전 탐지도 발사 징후 탐지도 어렵다면 그만큼 더 이제 위험한 게 되겠죠. 물론 이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거품도 있다라는 거는 같이 인식을 해야 돼요. 거품도 있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서 요격이 어렵다라는 것이 요격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여기다가 게임 초인전이 뭐니 이런 예, 얘기를 예.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거 좀 과장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지만 요격을 했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극초음속에 내기가 힘들어요. 마하 5, 6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얘기하면 비행의 상당한 과정을 다시 말해서 한 60, 70% 이상을 일관되게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거예요. 순간 최고 속도가 극초음속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인 게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현대적으로 쓴 대부분의 탄도미사일들이 있잖아요. 낙하 최고 단계에서는 극초음속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는 4월에 우리나라 총선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계속해서 추가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게 예.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뭐 추가 도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도발 수위는 뭐 어느 정도까지? 아마 우리 총선을 겨냥해서 하는 도발은 크게 세 종류일 거예요. 하나 북한이 자기들이 그 효과를 통제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우발적으로 갑자기 상황이 서로 반격하다 생기지 않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예. 흔히 얘기하는 걸 약 올린다라고 얘기하죠. 흥분시키고 이런 유형의 그러니까 그 주로 인명이 한두 명 다치거나 이런 유형의 도발이고 세 번째는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작년에 우리가 그 9.19 남북 군사 합의의 부분 효력 정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북한이 전면 파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도발을 할 거고요. 오히려 하반기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한반도가 이렇게 위험한 곳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2017년을 보면 미국 간의 뭐 화형과 분노 얘기도 나오고 관포위 사용 얘기도 나왔다가 2018년에 극적으로 이제 미국 정상회담으로 전환을 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복귀하는 걸 바라기도 하고 그런 효과도 지금 나름 계산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게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감은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우려하고 전쟁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면 그게 바로 북한이 노리는 효과예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네. 그 우리 대비 태세라든가 그다음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를 계속 워싱턴 쪽에다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극도로 우려하는 거는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 이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의 기고문이 네네. 최근에 좀 눈에 띄었는데 이 기고문에 따르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네네.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고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이 허세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들이 아마 이런 주장을 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도 예.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될 겁니다. 과연 러시아가 그 미국이 바라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북한이 바라는 미국을 대체해서 모든 걸 줄 수 있는 대상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 이분들
북한을 오랫동안 관찰해 오신 분들인 건 맞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가진 건 분명합니다.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과거 쪽에 이제 김일성 시대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역사적 맥락을 몇 가지를 인용한 면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한테 경계심을 주고 모두 한미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이분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게 결국 북한이 아무리 제재를 하고 해도 자기 갈 길을 가기 때문에 무조건 북한에 압력을 넣기보다는 타협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걸 주로 주장했던 분이라는 것들을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좀 얘기를 걸러드릴 필요는 있어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미중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한중 관계 여러 가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땐 라이칭더 후보가 지금 됐다라고 해서 갑자기 대만 독립을 선언하지도 않을 거고요. 예.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라이칭더 정부 다루기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압박 수위를 강화하거나 대만 해협의 긴장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11월에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측이 지금의 어떤 전략적인 경쟁이 극단적인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서로 좀 자제하자라는 쪽의 메시지는 주고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단됐던 군사 분야 대화 협의 채널들도 복원하기로 얘기를 한 거고요. 아마 제가 볼 땐 긴장이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게 아마 2022년에 그 당시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그 대만 방문했을 때 아마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이게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중국의 침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타격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상대적으로 낮고요. 물론 이렇게 긴장이 올라가는 와중에서 이제 대만뿐만 아니라 이 중국이 주변국들에 대해서 자꾸 입장을 강요할 겁니다. 그렇게 미국 편에만 쓸 거냐 흔히 얘기하는 네. 배팅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런 걸 하긴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대만에서 군사적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양자 선택을 강요하기에는 중국도 카드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갈 경우에 더더욱 미국의 우방국이나 동맹국들을 단합시키는 결과를 줘왔다라는 것도 중국도 고려를 할 겁니다. 예. 자, 대만의 대선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